지난 시간에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케플러 법칙은 관측 사실을 토대로 규칙성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의 결과를 표현한 것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론의 기본 가정이 뉴턴의 만류 인력입니다.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 만류 인력입니다.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인력이라는 뜻으로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시계 모양은 외우기 쉬우니까 반드시 외우세요. 중력의 방향은 두 물체를 연결하는 선을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작용과 반작용으로 서로에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서로 질량이 다르더라도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 힘이 R제곱분의 GMM이라는 식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걸 벡터로 표현해 볼게요. 질량이 라지 M으로 매우 큰 지구가 있고 질량이 스몰 M으로 지구에 비해 매우 작은 물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구를 이렇게 크게 그려준 이유는 원래 만류 인력을 따질 때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 스몰 r이 지구의 반지름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인데요. 1학년 때에는 물체가 지표면이나 지표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small r이 large r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지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물체의 중심을 잇는 R축을 잡을 건데요.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FG가 되고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태양의 중심, 아니 지구의 중심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벡터 표현은 물리를 더 깊게 공부해 볼 학생들은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G라는 상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류 인력 상수라고 그러고요. 이 값을 캐번디시라는 분이 비틀림 저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실험을 합니다. 이 비틀림 저울을 이용한 실험 방법은 쿨롱 상수 측정 등 여러 실험에 응용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만류 인력 때문에 우리는 지구 표면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지구 중심으로부터 스몰 r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있을 때 스몰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렇습니다. 단 스몰 r이 라지 r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지표면 속이 아니라 지표면 바깥에서 작용하는 중력인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r제곱분의 gm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인공위성에 대해 배울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인공위성을 배우기 전에 먼저 지표면 근처의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 질량 스몰 m인 물체가 있어요. 지표면 근처라서 h는 지구의 반지름 라지 r보다 매우 작습니다. 지구 반지름은 약 6,400km이니까 꼭 외워놓으세요. 웬만한 높이는 이 6,400km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 스몰 r은 라지 r 더하기 h 그리고 이거를 만류 인력식에 넣을게요.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되는데 이건 테일러 전개라고 하고 나중에 미적분 시간에 배우면 되겠습니다. 물리 시간에는 결과만 알려줍니다. 결과는 지표면 근처에서는 높이 h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중력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지표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G로 거의 일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크기가 9.8m/s 제곱이 되는 거고요. 식을 쓸 때에도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을 mg라고만 씁니다. 원래는 라지 r 제곱분의 gmm 이렇게 써야 하는데 지표면 근처에서만 mg로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이 만류 인력을 태양계에 적용해 볼게요. 그림처럼 태양과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은 태양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는데요. 이때 태양과 행성 사이에 만류 인력이 작용하죠. 우리는 행성의 운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행성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만 써본 겁니다. 행성의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제곱분의 GMM이라는 중력이 질량이 스몰 m인 행성에 작용해서 R분의 V제곱이라는 가속도를 만든다 라고 쓴 거예요. 이게 F는 MA 형태가 되는 겁니다. 행성의 주기는 거리 2πr을 속력 V로 도는 거니까 이 식이 되겠죠.
V를 운동 방정식에 대입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케플러 3법칙에 해당하는 식이 나옵니다. 바로 주기의 제곱이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gm분의 4파이 제곱이 바로 비례상수인데요. 케플러 3법칙 문제를 풀 때 서로 다른 별을 초점으로 도는 행성들은 비례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비례상수에 바로 그 초점에 해당하는 별의 질량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뉴턴은 이 만류인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지표면에 떨어지지 않고 물체를 계속해서 지구 주위를 돌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뉴턴 대포라고도 하는데요.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대포를 더 빠르게 쏘면 쏠수록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빠르게 쏘면 지표면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계속 돌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정량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연직 방향으로 1초에 약 5m를 낙하하죠. 그런데 지구의 표면은 수평 방향으로 8km를 갈 때마다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는 5m씩 원래 날아가던 방향보다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초속 8km로 포탄을 발사하면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면 연직 방향으로 낙하하는 거리와 지표면이 낮아지는 정도가 거의 일치하니까 지표면에 닿지 않고 계속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시험에 낼 건 아닌데 이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네모친 부분의 내용을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걸 한번 걷어볼 생각입니다. 방금 설명한 뉴턴 대포처럼 지구 주위를 계속해서 도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요즘 말하는 인공위성이죠. 그림과 같이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이 있다고 할게요. 이 인공위성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간단하게도 궤도 반경이 스몰 r인 인공위성의 속력은 이식이 됩니다.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인공위성의 주기는 이식이 되는데 이건 아까 유도했던 케플러 3법칙 식이랑 똑같죠? 자, 그러면 궤도 반경이 특정한 값,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이라면 지표면에 닿을 듯이 도는 인공위성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주 공간에 물체를 보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제1 우주 속도라고 합니다. 정해져 있는 값이고요. 계산하면 약 7.9km/s가 되고요. 아까 뉴턴 대포에서 구했던 구 곡률로부터 구한 8km/s하고 비슷한 값이 나오죠. 어떤 인공위성은 지구의 자전주기와 인공위성의 공전주기가 맞아서 지구에서 봤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지위성이라고 하고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통신용으로 쓰기가 용이합니다. 이걸 지구 자전속도와 지구의 질량 등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이 정지위성의 궤도 반경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약 42,000km인데 우리는 보통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구하기 때문에 지상으로부터는 약 36,000km 상공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문제에서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는지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궤도 반경을 구하라고 했는지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 잘 보고 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공위성이 어떤 궤도를 돌게 될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이건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식만 외우세요. 유도 과정은 식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식과 함께 같이 외워야 하는 것은 만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식으로 표현할 때에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 즉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보다 더 작게 표현이 됩니다. 인공위성의 포텐셜 에너지식이 뭔지 알았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써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노란색 네모에 있는 식을 외우세요. 인공위성의 운동 방정식에서 mv제곱의 값을 r분의 gmm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r분의 gmm이 됩니다. 이건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의 역학적 에너지인 거고요. 0보다 항상 작게 나오거든요. 그건 지구의 중력장에 구속되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럼 반대로 지구의 중력장을 탈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구로부터 아주 먼 곳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거든요.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게 최고 높이,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온 거예요. 그때 운동 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이 인공위성은 지구의 중력장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크면 이 인공위성은 지구의 중력장을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탈출 속도라는 것을 구해볼게요. 먼저 제1 우주 속도를 정리합니다. 지표면에 닿을 듯이 도는 인공위성의 속력을 제1 우주 속도라고 하고요. 이건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겁니다. 원운동의 반경이 지구의 반지름일 때를 제1 우주 속도라고 하는 거고 그 값은 초속 7.9km 정도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인 지점에서 원운동하기 위한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루트 r분의 gm이 됩니다. 제1 우주 속도는 탈출 속도는 아닙니다. 제2 우주 속도가 탈출 속도예요. 인공위성이 지구의 중력장을 탈출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역학적 에너지가 최소 0보다 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출발해서 지구의 중력장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1 우주 속도의 기준이 지표면을 스치듯이 원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2 우주 속도의 기준도 지표면에서 출발할 때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식에 지구의 반지름인 라지 r 값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지표면에서 약 11.2km/s의 속력으로 출발해야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다고 계산이 됩니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구한 탈출 속도를 특별하게 제2 우주 속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만약 지구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출발해서 지구의 중력장을 탈출하려고 한다면 이 식처럼 탈출 속도를 가져야 합니다. 탈출 속도의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먼저 제2 우주 속도인 11.2km/s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 속도이냐? 바로 지구 중심에 대해서 11.2라는 겁니다. 위치는 지표면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지구 중심에 대해 상대적으로 11.2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한 지표면에서의 초기 속력은 지구의 자전 속력을 고려해서 빼주면 됩니다. 지표면 자체가 지구 중심에 대해서 선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빼준 값이 실제로 필요한 속력이 됩니다. 발사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에너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나면 지구로부터 정말 무한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구 자체가 태양의 중력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난 다음에는 태양의 중력장을 벗어나 줘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속력이 제3 우주 속도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탈출 속도를 정리를 해놨으니 잘 보시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초기 속도에 따른 로켓의 궤도를 정리해 놨는데 이건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하나 풀겠습니다. 예전에 냈던 기출문제인데 이건 제3 우주 속도까지 구하라고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소괄호 2번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소괄호 3번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를 파악해 보면 어떤 로켓이 초기 속력 V0를 낼 수 있어요. 그 V0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대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지표면에서 위치 에너지에 라지 r을 대입해야 되고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위치의 값을 r을 대입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을 고려해서 지구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위치 에너지에 대입해야 하는데 방금 나타난 빨간식처럼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위치 에너지식에 대입하는 실수를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소괄호 1번에서 이 로켓이 낼 수 있는 초기 속도를 구했고요. 소괄호 2번 문제에서는 행성 B에서 과연 이 로켓이 탈출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행성 B의 지표가 아니라 5R만큼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 궤도에서 탈출 속도는 문제에서 주어진 공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앞에서 구한 V0가 지금 구한 탈출 속도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탈출하고 나면 행성 B가 작용하는 만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중력장을 벗어난 다음에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풀 때의 핵심은 탈출 속도를 구해서 물체의 초기 속력과 비교를 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가를 논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생략하면은 감점이 됩니다. 소괄호 3번은 이 로켓이 행성 B가 돌고 있는 항성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냐는 건데요. 이건 제3 우주속도와 관련된 문제이고 물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더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3 우주속도는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연습 문제 하나 더 할게요. 행성 A, B가 있고 인공위성들이 지표를 스치듯이 원운동하고 있는데 이 둘의 주기가 같아요. 그러면 A, B의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원운동하고 있으니 각각의 속력을 공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기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주기가 같다는 등식을 세우고 질량의 관계를 먼저 구합니다.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라는 관계식을 넣으면 두 행성의 밀도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A의 밀도가 B의 밀도의 몇 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A의 밀도는 B의 밀도의 한 배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물어보는 방식대로 답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물리학 2A 시간의 진도를 끝내겠습니다.